신인 드래프트에서는 낮은 순위로 지명됐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훗날 NHL을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한 경우도 많습니다. 드래프트에서의 편견과 선입견을 깼던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스웨덴의 SHL, 핀란드의 리가 등 유럽에도 수준 높은 여러 리그가 있는데요. 이 유럽 대륙의 최강팀을 가리는 아이스하키 리그, 오늘은 CHL, 챔피언스 하키 리그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개막 프리뷰.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안양 한라와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국내 세 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1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11회입니다. 오늘 8월 30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연습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8월이 끝나가고요. 새로운 9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날씨가 9월다워졌더라고요. 제법 선선해요. 네. 비가 한번 오고 나더니 반팔이 좀 춥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링크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추운 거 더운 거 모르고 살았었는데 확실히 밤에 잘 때 춥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 링크장 경기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잘 껴입을 수 있는 거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링크장은 춥거든요. 예. 자, 오늘 111회 다양한 소식들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댓글부터 봐야겠죠. 페이스북 댓글입니다. 남훈킴님, 하키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에 가슴이 뛰신다고 하셨네요. 프리시즌이 지금 한참 이제 국내는 진행되고 있고 또 NHL은 다음 달에 시작되는데 중국 경기가 있고 올림픽 출전 이슈와 관련해서 또 한번 씁쓸하시다고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씁쓸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죠.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시더맨님, 역시 지난 110회에도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의 댓글이 있는데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부친상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서 좀 마음 아픈 좀 내용이 또 있네요. 아버지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셨는데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하키하는 거, 하키 이야기하는 거, 하키 보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즐겁게 하키하라고 스핀바이크를 사주셨대요. 자, 정말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건 행복합니다 하셨고 세 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해요. 보통 개인 경주사들은 정말 주변에 친한 분들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한테도 같이 이런 감정을 공유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친근하게 여태까지 방송을 잘해왔구나라고 또 내심 감사한 마음이 계속 앞섭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그때 100회 특집 때 나오셨을 때 정말 즐겁게 하키 얘기 풀어주시던 모습이 또 떠오르는데 글쎄요, 아버님께서도 일단 좋은 선물 주시고 가신 상황에서 일단 힘을 좀 내시고 또 하키 또 재미있게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버님께도 또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아버님도 또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에 또 시더맨님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함께 위로를 나눠주셨고요. 저희도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모쪼록 빨리 힘내시라고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또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게 또 너무 감사하네요. 다음 내용을 보니까 저희 방송한다는 소식에 너무 즐거우시다고 하셨고요.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계셨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NHL만 듣고 아시아리그 안 듣는다는 분 지난번 사연이 있었죠. 거기에 또 완전 공감하셨다고 했고 손성훈 기자님의 내용도 기대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아시아리그 리뷰를 지난 시즌에 쏠쏠하게 보셨다면서 힘찬 PD님께 부탁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이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 오늘 준비 좀 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현섭 기자님께 부탁인가요? 이거 저지 입고 오신 거 사진 찍어서 공지에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어요. 지난주에 파나린 저지 입고 오셨는데 그 얘기신 것 같아요. 중계방송 때 저지를 입고 방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섭 기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중계 때 좀 네, 저희가 뭐 공중파나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입고 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하면 되니까 예, 레플리카를 입고 네. 하는 걸로. 김찬 PD님 인물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알지만 하셨는데 한번 올라오겠죠 뭐.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보죠. 몬트리올 알로이츠님 댓글이 또 있군요. 여기서도 아시아리그를 볼 수 있어서 기대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라는 거는 몬트리올이죠. 지역락 없길 바랄게요.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락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다 보실 수 예, 있군요. 캐나다 쪽은 없습니다. 예. 퀘벡에도 팀이 생겼다고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추가팀에 대한 얘기를 나눈 부분인 것 같고요. 충분히 시장이 있는 도시다. 좋은 시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한국으로 치면 구마다 있는 작은 아레나도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한국도 아이스하키 저변이 많이 좋아지길 바란다고 마무리를 하셨네요. 강릉 하키센터. 이 좋은 거 좀 잘 사후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ATT님 댓글인데요. 지난 방송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NHL FA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증 해소가 미처 다 안 되셨는 모양이에요.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또 폴 피핀과 실버버거님이 이현섭 기자님께서 다시 설명하실 겁니다. 하시면서 NHL 코리아와 하키러브를 좀 참고하시면 어떠냐고 도움 말씀을 주셨네요. 이현섭 기자님 뭐 더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너무 잘 돼 있어. 저 지난주 설명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12월 1일 이후로는 UFA가 되기 때문에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 팀이나 다 갈 수가 있고요. 엔트리 레벨 계약은 무조건 나이예요.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25세 이하, 그때 25세 이하였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NHL 처음 들어오려면 무조건 엔트리 레벨 계약으로 들어와야만 하고요. 예. 근데 그 엔트리 레벨 계약에서 그 계약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선수의 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ATT님 보충 질문에 따른 보충 답변 드렸습니다. 이번에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레드불님 댓글이 오늘 녹음 직전에 하나 달렸는데 어제 안양할래 맷 달튼 선수가 KBO 리그 시구했죠. 비하인드넷 아니면 맷 달튼 시구하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관심도 없었을 듯 합니다. 흐흐흐 하셨고 일단 시구 보셨어요? 맷 달튼 시구? 뭐 아이스하키 선수라고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 대면 킬러 웨일즈 오연호 선수랑 타일러 와이머 선수도 시구하고 왔는데 맷 달튼 선수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었어요. 예, 대명 선수들 거는 보니까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쟤네들 아이스하키 선수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맷 달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만 알지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 외국인이 와서 시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네. 비하인드넷 아니면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멘트가 인상적이네요. 이현섭 기자님 해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그 중계방송 준비하고 있죠. 해설하시는 분들 말이 꼬일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단어 모습 이 말씀을 또 주셨는데 뭐 자주 이렇게 말버릇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좀 조절하고 점차 뭐 안 좋은 버릇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불님 댓글까지 오늘 또 한 주간에 있었던 댓글 쭉 살펴봤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하고 하면 또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1회)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연결해서 손사호 기자와 함께 먼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손사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전에 예고하신 대로 NHL 드래프트에서 늦은 순서로 지명을 받았던 무명의 유망주였지만
결국에는 NHL에서 성공을 이룬 선수들,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2003년입니다. NHL 드래프트로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 2003년은 NHL 역사상 최고의 드래프트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드래프트에서도 아주 늦은 라운드 출신으로 대박을 친 경우가 있어요. 네, 뭐 2003년 드래프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드렸죠. 예. 그 초기 라운드뿐만 아니라 그 정말 늦은 라운드에서도 정말 대박이 나오는데 그 최고 케이스는 그 늦은 라운드에서 나온 최고 케이스는 바로 그 7라운드 전체 205픽으로 뽑힌 조 파벨스키, 그리고 또 8라운드 전체 그 245픽으로 뽑힌 그 위니펙의 수비수 더스틴 버플린이죠. 예. 네, 우선 뭐 파벨스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샌호세 그 오랜 그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현재 캡틴을 맡고 있는 그 최고 NHL의 투웨이 포워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러나 그 파벨스키 같은 경우는 2003년 드래프트 그 당시에 그 미국 주니어리그 USHL에서 꽤나 그 좋은 시즌을 보내고 그러긴 했지만은 체격도 좀 작고 게다가 또 스케이팅이 좀 평균 이하라는 평가였기 때문에 좀 계속 잊혀지다가 7라운드가 돼서 이제 세노세한테 지명을 받는데, 그러나 그 파벨스키는 결국 NHL에서 현재 그 가장 꾸준한 공격수 중 하나로 성장했고, 지난 5년간 그 NHL 포인트 전체 그 10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정말 꾸준하게 그런 그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인데, 예. 그리고 뭐 지지난 시즌부터는 그 팀의 캡틴을 맡으면서 또 팀을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었죠. 뭐 지난 4년 동안 평균 그 70포인트가 넘는 활약을 하면서 현재는 그 NHL 뭐 최고 투웨이 포워드고, 또 미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지난 그 하키 월드컵에서도 주장 맡을 정도로 이제 뭐 미국 대표팀의 뭐 주요 공격수로 성장을 했죠. 예. 그리고 조 파벨스키와 함께 뽑아주신 더스틴 버플린인데요. 파벨스키보다 한 라운드 늦은 8라운드에 뽑혔던 선수입니다. 현재 NHL 드래프트가 7라운드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드래프트에서 외면을 받았을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유망주였네요. 네, 그렇죠. 뭐 드래프트 당시에 그 당시 WHL에 뛰었는데 더스틴 버플린에 대한 평가는 좀 좋은 체격과 파워를 지닌 좀 공격형 수비수긴 하지만은 그 자기 관리, 그 특히 뭐 체중 관리를 너무 하지 못해가지고 그 좀 평가가 안 좋았고, 게다가 좀 게으르고 좀 욕심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이게 좀 드래프트에서 이제 많이 잊혀지게 된 선수인데, 네. 뭐 그러다가 그 정말 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체구를 바탕으로 그 골문 앞 스크린 플레이에서 아주 그 탁월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시카고의 뭐 쏠쏠한 공격수로도 또 활약하더니 2010년 그 시카고 우승 당시에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시카고 우승에 그 한몫을 했었죠. 예. 뭐 결국 그 시카고 우승 이후로 이제 뭐 애틀란타로 되긴 했지만은 그 애틀란타로 트레이드 된 이후로 그 점차 성장하더니 지금 뭐 그 애틀란타가 이제 위니펙을 옮기면서 위니펙의 그 현재 프랜차이즈 그 스타일뿐만 아니라 뭐 벌써 4번의 올스타전에도 참여한 뭐 NHL 대표하는 공격형 수비수죠. 네. 그러니까 2003년 드래프트는 진짜 그 정말 많은 선수들이 뽑혔는데 그 늦은 라운드에서도 그 파벨스키, 버플린뿐만 아니라 뭐 9라운드에서 뭐 꼴리, 브라이언 엘리어, 야로슬라브 할락, 또 그 맷 몰슨 이런 선수도 뽑았기 때문에 정말 2003년 드래프트는 그 1라운드나 2라운드나 뭐 8라운드나 9라운드나 정말 역대급 드래프트라고 할 수 있죠. 예. 거듭 생각해봐도 2003년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더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골리라는 포지션, 정말 NHL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래프트에서 일찍 지명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를 한 케이스도 많고요. 또 그 반대의 케이스도 아주 많아요. 그렇죠. 뭐 우선 2000년대 초반에는 좀 골리들이 약간 일찍 뽑히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뽑혔던 선수들 뭐 릭 디피에트로, 뭐 댄 블랙번, 알 몬토야, 뭐 리코 헬레니우스 이런 선수도 결국 다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모두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0픽 안에 들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하지만 그에 비해서 또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드래프트에서 지명조차 받지 못했던 뭐 마틴 존스라든지 그 탈봇이라든지 또 그 드래프트에서 늦은 순서로 지명됐었던 선수들이 또 결국 훗날 그 NHL 최고의 권리를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특히 이 세 선수 그 현재 현역 골리들 중에서 그 다승 부분 그 탑 10에 들어있는 선수들인데요. 모두 NHL 드래프트에서 그 하위 라운드로 지명받았던 골인데, 바로 그 레인저스의 헤닝 룸퀴스트,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애나임으로 옮기게 된 그 라이언 밀러, 그리고 또 내시빌의 페카 리네이죠. 네, 룸키스트, 밀러, 리네. 그 선수 모두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NHL의 수준급 골리로 꼽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뭐 드래프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인데 우선 뭐 룬키스트 보면은 그 2000년 드래프트 전체 7라운드였지만은 스웨덴 리그에서 좀 몇 년 동안 좀 좋은 활약을 하다가 그 2005년에 NHL로 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10년 넘게 활약을 했는데 그 반토막이 났었죠. 그때 그 12, 13 시즌 제외하고는 매년 30승 넘게 기록할 정도로 정말 꾸준하고 그렇게 뭐 최근 들으면서 좀 부상이 좀 잦아있긴 하지만은 그 나이에 비해서는 부상도 별로 없고 또 2012년에는 또 베지나 트로피를 수상이 됐고 뭐 현재 뭐 스웨덴의 국가대표 그 독보적인 넘버원 골이기도 하죠. 예. 또 이어서 말씀드릴 선수는 또 라이언 밀러는 그 99년 또 5라운드 지명 선수이지만은 그리고 그 버팔로의 프랜차이즈 골리로 이제 성장하면서 2010년 그 베지나 트로피 수상했고 또 2010년 그 올림픽에서 미국이 은메달을 차지할 때 또 좋은 활약으로 주전 골리로 활약했었죠. 예. 또 푸타리네 역시 그 2004년 드래프트에서 무려 그 8라운드 258 순위로 내시빌에 지명받은 무명의 골이었지만은 뭐 지금은 또 내시빌에 오랫동안 또 주전 골리를 맡으면서 또 지난 시즌 또 수속팀을 준우승을 이끌었죠. 예. 또 게다가 또 2년 전에 그 베지나 트로피를 받았었던 그 워싱턴의 브레이든 홀트비 이런 선수도 그 비교적 늦은 4라운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뭐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뭐 마틴 존스나 버브로스키 같이 뭐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들 또 오늘 소개해드린 골리들 이런 선수를 보면은 뭐 골리들은 드래프트에서 일찍 뽑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의 경향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NHL 드래프트에서 늦게 지명을 받았지만 결국 성공을 하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큰 약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작은 체격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워낙에 피지컬이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체격이 크면 그만큼 유리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소개할 이 선수를 보면 아이스하키가 절대 체격으로 하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선 그 말씀드릴 선수는 바로 그 캘거리의 조니 구드로죠. 예. 그러니까 구드로가 그 뭐 요즘 많은 선수들이 뭐 작은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활약하고 있죠. 패트릭 케인이라든지 뭐 조나단 두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 있지만은 구드로는 작아도 굉장히 작죠. 뭐 키가 170 정도에다가 또 몸무게가 NHL.com 기준으로 70kg인데 NHL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 가장 가벼운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NHL을 지금 호령하고 있는 건데 이 선수 역시 그 2011년 드래프트에서 캘거리에게 좀 늦은 순서인 그 4라운드 전체 104 순위로 지명받은 선수인데 2011년 드래프트 당시 그 캘거리가 그 당시 그 제이 피스터 단장이라는 분이 새롭게 단장에 올랐는데 그 전만 해도 캘거리는 좀 약간 덩치가 좀 큰 선수들을 위주로 좀 뽑다가 이 피스터 단장이 이제 그 새롭게 오르면서 이제 좀 그 드래프트 좀 전략이 바뀌었는데 이 피스터 단장이 다름 아니라 그 마틴 생루이를 그 템파베이 시절에 그 단장을 맡으면서 발굴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생루이 같이 이제 좀 좋은 이렇게 덩치가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뭐 그 당시 그 드래프트에서 캘거리는 좀 체격은 별 상관없다는 마인드를 드래프트에 임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스킬이 아주 뛰어나지만 좀 체격이 작은 그 구드로를 지명하게 되고 결국 그 현재 그 구드로를 그 대박 선수로 이끌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캘거리는 조니 구드로를 지명하기 훨씬 이전에도 이런 작은 체구의 선수를 뽑았다가 잭팟을 터뜨렸던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당시 작은 선수 하면 이 선수가 거의 뭐 대명사처럼 따라왔는데 뭐 올드 NHL 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티오 플러리라는 선수인데 그 87년 드래프트에서 무려 그 8라운드에 지명됐던 선수예요. 예. 네, 뭐 프로필상으로는 키가 170도 되지 않았던 정말 단신이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30년 전에는 정말 더 그 체격이 더 큰 선수들을 그 이렇게 더 좋아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플러리의 이 활약은 정말 그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사실 플러리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체격뿐만 아니라 그 드래프트를 앞두고 또 캐나다 국가대표 그 세계 주니어 그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다가 정말 그 세계 아이스하키 그 대회 역사의 길이 남을 좀 패싸움의 좀 주동자 역할을 하면서 또 약간 좀 성격 문제도 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트 순위가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예. 뭐 플러리가 정말 그 당시에 그 주니어 리그에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은
그 당시 그 플러리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빴냐면은 그 NHL 드래프트에서 그 캘거리가 그 플러리를 좀 늦은 순서로 지명하니까 그 다른 팀 스카우터가 이제 그 캘거리의 선택을 보고 좀 비웃었나 봐요. 그 드래프트에서. 그러다가 그 양팀 그 스카우터끼리 이렇게 또 싸움이 나는 좀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뭐 하지만 플러리는 그 89년 NHL 데뷔하자마자 또 캘거리의 그 창단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에 또 일조를 했고 그 이후 캘거리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뭐 통상 그 1000포인트 이상을 기록하는 정말 대단한 커리어를 보냈죠 결국. 네, 작은 체격이라는 큰 약점을 갖고 있었던 조니 구드로, 티오 플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 역시 큰 약점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늦게 지명을 받았지만 결국 NHL에서 성공을 거둔 선수죠. 네, 다름 아니라 그 2007년 드래프트 5라운드 출신이 이 선수가 그 댈러스 스타스 현재 주장 그 제이미 벤이죠. 예. 사실 뭐 벤은 지난 3년간 NHL에서 세 번째로 많은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많은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 그 1위, 2위는 또 다름 아니라 또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그 첫 번째 픽을 지명받았었던 패트릭 케인, 시니 크로스비라는 감안하면은 그 제이미 벤의 또 이 성공 스토리는 좀 그 비교가 되기 때문에 또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이미 벤이 그 드래프트 당시에 그 BCHL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또 체격도 좋고 득점 능력도 정말 좋은 선수라는 유망주를 받긴 했지만은 그 스케이팅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약점 때문에 NHL 팀들에게 이제 외면을 받았는데 그 당시 그 어떤 스카우팅 리포트에 따르면은 그 2007년 그 드래프트 당시 그 유망주 중에서 거의 그 가장 나쁜 수준의 그 스케이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뭐 사실 NHL 최고의 공격수로 성장한 지금 또 그 제이미 벤은 절대 빠르지 않고 스케이팅만큼은 평균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사실. 네. 전체 1번 지명을 받았던 패트릭 케인, 시드니 크로스비와 지금 동급의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5라운드 출신 제이미 벤 얘긴데요. 사실 아이스하키에서 스케이팅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한데 제이미 벤처럼 스케이팅에 큰 약점을 갖고도 성공을 거뒀던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스케이팅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늦게 지명됐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전설의 선수들도 있다고요? 네, 사실 많아요. 뭐 많이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렇게 하키를 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뭐 바로 그 브렛 헐, 또 퀘벡 출신의 룩 로비타요 이 두 선수인데, 예. 그 헐, 로비타요 두 선수 다 그 84년 드래프트에서 각각 그 6라운드, 9라운드 정말 굉장히 늦은 라운드에 그 지명받은 유망주였어요. 하지만은 뭐 사실 이 두 선수 모두 그 주니어 리그에서는 엄청난 성적을 내고도 그 스케이팅 능력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늦게서야 지명을 받았지만은 결국 이 두 선수 모두 NHL 역사를 써내려가면 뭐 통산 그 1,400포인트 가까이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 역대 포인트 뭐 22에 이렇게 되면서 거의 뭐 역대급 그 커리어를 보냈는데 사실 뭐 이 두 선수는 NHL에서 그 성공한 최악의 스케이터가 누구냐라는 이런 가끔 이런 떡밥이 나오면 항상 5손가락에 뽑히는 단골 멤버예요. 이 두 선수는. 네네. 사실 뭐 하키 선수로 성공하려면 뭐 스케이팅 중요하죠. 뭐 축구 선수가 뭐 주력이 그 중요한 것처럼 특히 뭐 한국 아이스하키 보다 보면은 스케이팅이 안 좋으면은 좀 많이 좀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그에 비해 그 스케이팅 좋으면 더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평가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 뭐 아이스하키 뭐 세계에서는 스케이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하고 사실 그렇기도 하죠. 예. 하지만 뭐 굳이 스케이팅을 잘 못하고 뭐 느리다고 해도 NHL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절대 없죠. 뭐 로비타요, 브레털도 결국 성공 거뒀고 뭐 제이미 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또 파벨스키 이런 선수들도 스케이팅 안 좋았고 또 NIM의 뭐 게슬라프, 코리 페리, 뭐 타바레스, 또 밴쿠버 세딘 형제, 뭐 이런 선수들 스케이팅 수준은 뭐 한국 고등학교 수준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 모두 그 뭐 역대급 커리어를 보내면서 뭐 홀 오브 페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커리어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들 모두 NHL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 하키 선수로서 성공하려면 스케이팅은 아주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했지만 코너 맥데이비스 선수 스케이트 타는 거 보고 이야 진짜 부드럽게 잘 탄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스케이팅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선수들 스토리를 쭉 들어봤습니다.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요. 살짝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NHL에서 늦은 드래프트 순위 지명으로 소위 잭팟을 터뜨렸던, 유난히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었던 유명한 팀들이 또 있다고요? 네, 저는 두 팀 정도가 생각나요. 사실 바로 오타와 센터스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인데요. 예. 우선 오타를 보면은 사실 뭐 지난 한 10년 동안 주축 선수들이 계속 떠나거나 노쇠화를 겪어서 이제 슬슬 좀 리빌딩 모드에 돌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어떻게 또 보면은 어느새 어린 선수들이 또 주축으로 갑자기 또 활약하면서 어느새 또 플레이오프 팀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오타는 또 이상하게 또 1라운드 같이 이제 높은 순위로 뽑는 선수들은 늦은 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보다 성공률이 더 약간 좀 낮아 보이는 좀 약간 희한한 팀이에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오타와 1라운드 선수들 보면은 뭐 얼마 전에 캘거리로 좀 헐값에 넘어간 커티스 라자나 뭐 스테판 노슨, 뭐 제어드 코엔, 뭐 브라이언 리 이런 선수들 기대보다는 한참 미치지 못하다가 결국 팀을 떠났고 약간 좀 커리어도 사실상 뭐 막바지에 들어섰고요. 예. 그러나 현재 주축 선수들 보면은 우선 1, 2라인에서 뛰고 있는 마이크 호프먼이나 마크 스톤 이 두 선수 모두 오라운드 이후에 뽑혔고 뭐 라이언 징글, 뭐 장 카브렐 파조 이런 선수들 모두 4라운드 이후에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오타와가 늦은 라운드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네. 오타와는 최근뿐만 아니라 더 이전의 과거를 봐도 늦은 드래프트 순위에서 뽑았다가 대박이 났던 경우가 많던데요. 이런 걸 보면 오타와가 역사적으로 뭐 스카우팅이나 선수 육성에 참 강한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오타와는 NHL 최고의 육성팀 중 하나를 꼽히기도 하죠, 사실 실제로. 예. 우선 오타와의 최고 프랜차이즈 스타 하면은 이 선수잖아요. 바로 다니엘 알프레슨, 스웨덴 출신의 이 스나이퍼인데, 이 선수 역시 94년 6라운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은 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올스타 출신 공격수 파벌 디미트라라든지 또 슬랩샷으로 유명했었던 수비수 세미살로, 또 이번에 필라델피아로 옮긴 골리 브라이언 엘리엇, 이 세 선수 모두 9라운드 정말 늦은 라운드에 뽑았고요. 예. 비록 이 세 선수 모두 오타와를 떠난 이후에 성공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또 오타와 스카우팅이 또 좋다고 생각했던 케이스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번엔 좀 약간 좀 1라운드 출신인 선수긴 하지만은 바로 2008년 드래프트 전체 15픽으로 뽑혔었던 에릭 칼슨이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당시 2008년 드래프트만 해도 에릭 칼슨은 약간 좀 빨라봤자 1라운드 후반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한 2라운드 초중반에 뽑힐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타가 정말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15번째 만에 칼슨을 뽑았는데 예. 그 당시 2008년 드래프트가 오타와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드래프트에 모였던 오타와 팬들이 이제 오타와 단장하고 그 당시 주장인 다니엘 알프레슨이 지명 선수를 뽑으려고 단상에 올라오니까 엄청난 환호를 하다가 에릭 칼슨이라는 이름이 호명되자 다들 에릭 칼슨 누구야 이러면서 침묵에 빠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칼슨은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하키 선수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럴 정도로 정말 성장을 했죠. 그런 거 보면은 오타와는 정말 스카우팅 또 좀 약간 무명에 가까운 선수를 좀 뽑는 스카우팅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 시즌에 에릭 칼슨에 대한 얘기 저희도 많이 나눴고 칭찬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과거에 그런 또 흑역사가 있었군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대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25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그런 대기록 신화를 썼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디트로이트의 드래프트 성공사 역시 유명합니다. 네,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드래프트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은 2000년대 한 초중반만 해도 디트로이트는 유럽 스카우팅의 최강자라는 소리를 들었었고 정말 유럽에서 뛰는 무명 유망주들을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선수를 뽑으면서 그 NHL 그 최강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었는데 예. 우선 뭐 NHL 역대 최고의 수비수이자 그 디트로이트에서만 한 20년 뛰었던 뭐 니클라스 리스트롬 89년 3라운드였어요. 그리고 또 전성기 당시 또 최고의 스케이터로 뽑혔었던 그 세르게이 페드로프 역시 그 리스트롬과 같은 그 89년 4라운드였고요. 예. 또 그 스크린 플레이의 그 최강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토마스 홈스트롬 스웨덴 출신의 이 공격수 역시 그 10라운드 무려 10라운드였고 네. 그 2000년대 이후 그 디트로이트의 공격을 이끌었었죠. 그 쌍두마차, 파벨 다스족, 헨릭 제터버그 두 선수 다 그 6라운드, 7라운드 출신이었어요. 또 게다가 또 그 오랫동안 디트로이트 수비진의 그 탑4 수비수를 담당하고 있는 그 조나단 에릭슨 이 선수는 2002년 무려 그 드래프트 가장 마지막으로 뽑혔던 선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디트로이트는 20년 가까이 우승권 전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드래프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를 지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드래프트 지명권 그 순위가 낮았고 항상 1라운드 지명권을 좀 팔아 넘기는 경우가 좀 자주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이렇게 무명이었지만은 이렇게 좀 무명이었던 이런 유럽 선수를 많이 뽑고 늦은 라운드에서 이렇게 재팍을 터트린 덕분에 오랫동안 강팀을 남을 수 있었죠. 예. 뭐 그러다가 뭐 2000년대 좀 중후반 들어서는 사실 그 디트로이트가 이제 그 좀 드래프트에 좀 이렇게 좀 실수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결국은 좀 내리막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늦은 라운드에서 또 이렇게 그 흑석 진주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8라운드, 10라운드 출신까지 오늘 언급이 되니까 정말 그 숨은 보석이라 그럴까요? 대단들 하네요. 이렇게 오타와와 디트로이트까지 오늘 NHL 드래프트 하위픽 선수들의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드는 생각은 혹시 드래프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거네요. 항상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선수들에게 또 이러한 성공 스토리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좀 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손상훈 기자님과의 나눌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아이템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111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손상호 기자와 드래프트 하위 픽 선수들 뭐 얘기 나눴는데 오타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오타와가 하위 픽으로 뽑아서 성공했던 사례가 많다는 얘기였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가장 뭐 오타와 팬으로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마크 스톤 선수가 제일 지금도 그렇고 지금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동시에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스케이팅이 굉장히 약점이라서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보란듯이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고 바텀 라인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기회를 주기 시작한 선수들 뭐 징글 선수 같은 선수들도 뭐 괜찮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짤막한 결론을 내주셨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돈은 많이 쓰는데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해소됐다고 보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캡 상황이 5천만 달러 거의 뭐 엄청나게 비는 수준으로 썼었으니까 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 때 키웠던 선수들이 된 거예요 결국. 그렇군요. 파조라든지. 네. 오타와 팬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현수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은 챔피언스 하키 리그인데요. 그에 앞서서 짤막한 소식 3가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단신 어떤 소식인가요? 밥 하틀리 씨가 라트비아 국가대표팀에 잔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에서 3년 만에 라트비아가 3승을 거뒀습니다. 탑 디비전에서요. 그래서 뭐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뒤에는 밥 하틀리 씨가 감독으로 앉아 있었죠. 아. 그런데 이게 정말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라트비아 국가대표팀이랑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벤치를 지킬 예정이고요. 향후 5시즌이라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포괄된 시즌이에요. 예. 이번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는 정말 아깝게 떨어진 바가 있는 라트비아인데 그 꿈을 할 수 있을지 또 오랜만에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라트비아의 밥 하틀리 감독 5년 동안 앞으로도 라트비아 감독을 맡는다는 소식 먼저 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HL 2주의 루키를 선정이 됐는데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엘리 톨바넨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뭔가 귀에 익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엘리 톨바넨. 그렇죠. 이 선수는 지난 드래프트에서 상위권에서 지명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1라운드 최하위로 내슈빌에 지명된 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선수였어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데뷔전에서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KHL 최연소를 헤트트릭을 해버렸어요. KHL 데뷔전에서 최연소 해트트릭. 그렇죠. 거기에다가 어시스트 하나까지 포함해서 4포인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 2경기에서 1포인트씩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18살밖에 안 된 선수예요. 18살에서 KHL에서 데뷔전 헤트트릭이라 이건 정말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소속된 팀은 KHL에서도 상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케리트입니다. 이제 핀란드에서 유일하게 KHL 참가하고 있는 요케리트예요. 예.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이 선수가 얼마나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선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179cm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NHL 레벨에서는 이 공격력이 그대로 이제 환산이 될지는 아직 의문이에요. 하지만 톨바넨 선수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올 시즌 이후에 2년 차는 플레이어 옵션이에요. 그래서 NHL로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내슈빌 팬들은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KHL 화려한 데뷔를 치른 엘리 톨바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앞으로 지금 18살인데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커갈지 내시빌 팬분들은 또 설레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단신 3번째 소식입니다. 이 선수 이름도 낯익은데요? 예, KHL에서 2년간 출장 정지를 받은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가 NHL에 진출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니스 자리포프, 최근에 이현섭 기자님이 준비하신 그 소식 중에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받았던 그 선수잖아요. 그렇죠. WWDA 이제 세계 도핑 연합 기구에서 이제 이 선수가 도핑 금지 약물 복용을 해서 2년 정지, 출장 정지, IHF와 KHL. 그렇죠. 2년 출장 정지를 맺었고 바로 계약이 이제 말소가 되었죠. 그 예. 뒤부터. 그런데 NHL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판결문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선수가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물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걸려가지고 2년 출장 정지를 받았던 겁니다. 네. 슈도에페드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뭔가 좀 나빠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감신경 흥분제. 정말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코막힘 약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NHL 팬분들이면 이 약물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4년 소치 올림픽 결승전 당시 니클라스 백스트렘 선수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결승전 출장을 못했어요. 예. 근데 이때 슈도에페드린으로 걸린 겁니다. 아하. 그런데 뒤에 이게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은메달도 받았거든요. 백스트렘 선수가. 그런데 자리포프 선수가 슈도에페드린 복용으로 금지됐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NHL 금지 약물 리스트에는 슈도에페드린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도요? 네. 그래서 오케이예요. NHL 들어오는 오케이입니다. 네.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죠. 금지 약물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리포프 선수가 KHL에서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냥 파벨 다슈크 유명한 파벨 다슈크 선수가 칭찬한 기량이다 해서 그냥 다 끝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HL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보조 득점원이 필요한 구단에서 꽤 러브콜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당장 좀 여러 팀에서 오퍼가 왔다고 합니다. 다만 나이가 적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컨텐더 팀이 그중에도 좀 우선될 가능성이 크죠. 즉시 전력감이 이거는 좀 컨텐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즉시 전력감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베이거스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슈퍼초프 선수도 거기로 갔기 때문에 약간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좀 출혈이 컸던 보조 득점원이 많이 사라진 워싱턴도 약간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러시아 선수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 플로리다 같은 팀도 사실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어쨌든 이 선수가 NHL에 들어올 수 있게 됐고 어떤 팀과 계약을 맺을지 또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좀 의문인 게 그 백스트롬 선수가 소치 올림픽 때 한번 걸려서 그렇죠. 출장이 불가능했다가 나중에는 뭐 오케이가 나와서 메달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자리포프 선수는 같은 물질인데 왜 징계가 내려진 건가요? IIHF에서? 그러니까 WWDA나 IIHF에서는 그쪽을 이제 여전히 금지 약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IOC 올림픽 일단 IOC에 또 걸린 문제고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자, 자리포프 선수가 2년간 출장 정지를 먹으면서 올 시즌에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NHL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열리게 된 그런 소식인데 자, 과연 NHL 어느 팀에서도 오퍼를 넣을지 어떤 팀과 연이 닿을지 지켜볼 일이네요. 오늘 단신 3개 먼저 봤고요. 이현섭 기자님이 오늘 준비하신 본론을 꺼내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유럽의 CHL 챔피언스 하키 리그입니다. 며칠 전에 이 시즌이 개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내용 분량이 많아서 좀 못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에 전해드리면 개막을 했죠. 얼마 전에 이제 25일부로 개막을 했었습니다.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4-15년 시즌부터 시작된 유럽 대륙의 아이스하키 최고의 팀이 누구냐를 가리는 팀 그 대회라고 하실 수 있을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웨덴의 SHL, 핀란드의 리가, 그 다음에 스위스의 NLA, 그다음 체코의 엑스트라 리그를 포함해서 13개국의 일부 리그 팀들이 출전하는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유럽 아이스하키의 꿈의 무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뭐 5점 아니면 5점이라고 한다면은 세계 2위의 리그인 KHL은 아직까지 이 리그에 참가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KHL은 참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최강의 아이스하키 클럽 팀을 가리는 대회다. 약간 그 축구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느낌이네요. 예, 굉장히 유사하고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유사한 점이 올 시즌 들어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예. 이 CHL 챔피언스 하키 리그가 이제 올 시즌으로 3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 2시즌의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예, 뭐 첫 시즌에는 이번에 시즌으로 이제 4번째 시즌. 그렇군요. 되는 거죠. 2017-18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첫 시즌에는 SHL 룰레오와 SHL의 프렐룬다와 리가의 룰레오, 그러니까 핀란드와 스웨덴이 결승전에 만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룰레오가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예. 그 이후로 2년간은 프렐룬다가 아까 첫 번째 대회에서 결승전으로 간 프렐룬다가 핀란드의 케르페트와 체코의 스파르타 프라하를 물리치고 3연속 결승 진출에 2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첫 챔피언은 핀란드 팀이었고 최근 2번은 스웨덴 SHL의 프렐룬다 팀이었군요. 유럽 최고의 팀을 가리는 무대인 만큼 아무나 나올 수 있는 무대는 아니잖아요. 어떤 팀들이 참가를 할 수가 있나요? 진출권을 이제 얻는 방법은 예전 이제 첫 2시즌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CHL 전년도 챔피언은 자동 진출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리그 챔피언이 우선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정규 시즌 우승팀이 우선되고요. 그것도 없으면 정규 시즌 2위.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준우승팀, 정규 시즌 결과에 따른 플레이오프 4강 상위팀까지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룰레오도 SHL 소속팀입니다. 그래서 첫 대회는 SHL 결승전이었어요. 룰레오도 핀란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SHL 제가 소속이었다. 혼선이 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리그의 정규리그 우승팀, 2위 팀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지금 6개 기준을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올 시즌에 6개까지 출전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근데 5개가 최고 많이 출전하는 팀이지만 5개가 최고 많으니까 더 낫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쪽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감이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번째 시즌인데요. 이번 시즌부터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시네요. 종전에는 이제 44개 팀이었다가 48개 팀으로 한번 늘어났다가
올 시즌부터 32개의 팀으로 좀 대폭 줄어들었어요. 예.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이센스 별로 이제 출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A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초대 참가 팀들과 이제 여기 이 리그를 만드는데 힘을 써준 이제 구단 차출된 이런 뭐 금액 차출이라든지 이런 걸 해준 팀들은 A 라이센스라고 해서 자동 참가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폐지가 됐고요. 앞서 위에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성적대로만 출전이 가능되게 바뀌었습니다. 네. 한 국가에서 최대 출전 가능한 팀은 5개예요. 5개 이상의 팀은 참가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예. 리그 랭킹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에 뭐 SHL이면 SHL 팀, 뭐 5개의 팀 종합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리그 랭킹 포인트에 따라서 참가팀 숫자가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리그 팀 포인트는 그동안 지금 3년간의 리그 성적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등 비율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IIH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차등 적용을 해서 총 합계 점수로 그 다음 시즌은 몇 개의 팀이 나간다.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들을수록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와 비슷합니다. 예, 굉장히 흡사하죠. 예, 네. 뭐 올 시즌 이제 몇 개의 팀이 참가를 하는가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5개의 팀이 참가를 하고요. 체코와 스위스가 4개의 팀,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3개의 팀,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프랑스, 벨라루스, 덴마크, 영국, 폴란드가 1개의 팀씩. 그리고 IIHF 대륙간 컵을 우승한 팀은 또 자동 진출하게 되는 이렇게 네. 팀이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요 기준을 따라가시면은 이제 세계의 아이스하키 리그 랭킹이 대충 이제 그려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스웨덴 SHL, 핀란드 리가에서 가장 많은 5개 팀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32개 팀이 이제 본선에 나오게 되는 건데 조별리그를 펼치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조에 속한 팀이 종전의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챔피언스리그랑 똑같은 점이고요. 예. 성적이 이제 조별 추첨도 마찬가지로 팟을 나눠서 시대 배정이 추첨, 있군요. 그렇죠. 네.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별리그를 펼치게 되겠고 각조 1, 2위가 16강 토너먼트 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네요. 아,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펼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팀과 2차례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예. 조별리그 상위 2팀이 플레이오프 스테이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예요. 16강, 8강, 4강은 챔피언스 리그와 마찬가지로 홈앤어웨이 시리즈로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골득실 부분도 확실히 이제 포인트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결승전도 마찬가지로 단판으로 치러지게 되는 것까지 거의 뭐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유럽 챔피언스리그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올해 CHL 챔피언스 하키 리그의 그런 판도는 어떠할까? 이 얘기를 나눌 순서인데요. 올해도 강팀들이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예, 뭐 올해 전망을 뭐 시작을 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3위 리그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는 SHL의 강세가 뭐 여전히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치러진 결승전에서 스웨덴 팀은 꼭 포함이 되어 있었음과 동시에 준결승으로 범위를 늘려봐도 12개 팀 중에 6팀이나 될 정도로 SHL의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보시면 또 최근에 NLA 스위스 쪽의 약진도 정말 대단한 점입니다. 지난해 리그 포인트를 산정해본 결과는 스위스가 1등이었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리그가 스위스의 NLA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출전했던 6팀 중에 작년에 더 출전팀이 많았잖아요. 올해는 5팀이지만 작년에는 좀 더 많았습니다. 출전팀 6팀 중에 5팀이 조 1위를 차지하는 뭐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뭐 사실 근데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작년에 뭐 오스턴 매튜스 선수도 NLA에서 뛰었잖아요. 예. 좀 익숙하실 거고 8강에도 4팀이나 진출을 할 정도로 NLA의 기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반면 첫 2년간은 스위스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에 있었던 핀란드가 8강에 4팀씩 보냈던 강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6강에서 다 탈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재밌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이어져요. 작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핀란드가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이제 흐름까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작년에 NLA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스위스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캐나다를 꺾는 이변까지 보였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체코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 팀은 정말 익숙하죠. 스파르타 프라하. 아, 뭐 우리 안양할라와도 정말 인연이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대표팀하고도 이번에 경기했던 그 작년에 팀이에요. 정말 기적을 쏟았거든요. 32강에 케르페트 리가 이제 핀란드의 케르페트 팀을 잡은 데 이어서 스웨덴 작년 플레이오프 우승팀 HV71 또 잡았어요. 8강에서. 예. 16강에 잡았습니다. 8강에서 SC 벨은 뭐 NLA에서 둘 때 가라면 서로 명문팀을 잡은 데 이어서 4강에서 SHL 백시대까지 차례대로 물리치면서 완전히 기적을 써나가면서 작년에 결승 진출을 했었거든요. 뭐 결승에서 아쉽게도 무너지긴 했었지만은 뭐 올해도 그 분위기가 지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코 하키가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DEL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한 EHC 뮌헨 이 팀도 정말 강력한 팀이고요. 예. EBEL에서 작년에 리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플레이오프에 전승 우승을 한 비엔나 캐피털스 역시 얼마나 통할지도 좀 지켜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각 리그의 최고의 팀들만 나오다 보니까 기대가 안 되는 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제가 2일차 일정까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2일차 일정까지의 결과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체코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코가 지금 4팀이 나왔는데 6승 1연장패 1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 가장 최고 리그인 스웨덴이 지금 5팀이 나왔는데 5승 3연장승 2패거든요. 네. 그리고 핀란드도 5팀이 나왔는데 5승 4패입니다. 이거와 비교해봐도 지금 체코가 전혀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만큼 지금 체코하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위스 역시 5승 2패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시즌도 작년과 비슷한 그림으로 갈 모습이 나올 것 같고 DEL에 말씀드렸던 EHC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전 2승을 거두고 있는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BEL의 전승 말씀드렸던 비엔나 캐피털스 예.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통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시즌 첫 2경기밖에 안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CHL 챔피언스 하키 리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주셨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첫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스트리밍을 다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료로 구매를 해서 보시면 될 이제 게임 1일별로 이제 그렇게 구매를 해서 보실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올 시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이 리그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NHL 뭐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팬도 가장 많은데 뭐 KHL 거기다가 또 CHL이라는 최근 이제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새로운 리그. 많은 분들 또 주목을 하실 것 같고 주목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리그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리그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유럽 리그의 트렌드까지도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하키 팬분들이시라면 뭐 한 번쯤은 보실 가치가 있는 리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챔피언스 하키 리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비하인더넷 111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 리그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개막 프리뷰 그 두 번째 순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는 9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새 시즌이 개막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프리뷰 순서로 국외 5팀에 대한 예상과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국내 3팀 안양할라,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올 시즌은 어떤지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한 팀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8월 28일 월요일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내 3팀의 감독과 주장 선수들이 참석을 한 자리,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미디어데이가 있었어요. 올해로 3번째 미디어데이였는데 박힘찬 PD가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예, 올해도 3번째 갔다 왔고요. 네.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시즌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미디어데이가 진행이 됐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했던 것처럼 미리 이제 개막주를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진행이 됐었고요. 뭐 매년 비슷합니다. 예. 딱히 이렇게 기자분들이 아시아리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은 이제 올림픽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평창 대회 때문에 단축 시즌이 됐기도 했고, 그리고 뭐 안양알라, 하이원, 대명 모두 다 이제 국가대표팀 차출이 이제 시즌 중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영상으로 이미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네. 주요 미디어데이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 하셨잖아요. 네. 소개를 좀 주시죠. 예.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네이버 TV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TV 온더 스포츠.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되고. 네. 뭐 다 챙겨 보시기에는 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꼭 이거는 볼만한 영상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이날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배영호 감독님이 오전에 조모상을 당하시는 바람에 이제 하이원의 이제 김성민 골리 코치가 대신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날 김성민 골리 코치에게 이제 그 하이원에 이번에 새로 영입이 된 제이슨 바카슈아 골리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굉장합니다. 골리 덕후로서 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네, 그것도 그렇고 김성민 골리 코치님 평소에 제가 말씀 많이 하시는 거를 못 들어봤는데, 네,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길게 잘하시는 코치님들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말씀 정말 잘하셔가지고 바카슈아 선수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이해가 빨리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명 킬러 웰즈의 이제 케빈 콘스탄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콘스탄틴 감독에 대한 답변이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은 엄청 길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안 넣으시는 타입이군요. 네, 그래서 영어라서 제가 다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이제 단어 몇 개 주워 들으면서 이해를 한 바로는 그래도 뭔가 철학이 담겨져 있구나. 뭐 이게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방문하셔서 이번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의 주요 장면들을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를 다녀온 곳을 바탕으로 오늘 뭐 각 팀 한 팀씩 살펴볼 때 또 박힘찬 PD가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꺼내 주실 것이라 예상을 해보면서 이제 한 팀씩 올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세 팀인데요. 지난 시즌 순위대로 가는 게 뭐 편하겠죠? 네. 먼저 안양한라부터 보겠습니다. 안양한라는 이제 올 시즌에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또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새 시즌이 되겠습니다. 참 안양한라도 변화가 만만치가 않은 올 시즌이 될 텐데 일단 이연습 기자님의 총평이라고 할까요? 안양한라에 대한 인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 안양한라의 전력을 말씀드리면은 모든 전력을 풀로 가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아시아리그 최고의 팀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팀은 사실입니다. 예. 안진희 신상훈 선수가 뭐 상무 공백이 됐고 테스트이선 선수가 이적을 하긴 했지만 영입한 자원들로 충분히 이제 해결이 가능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11월부터 국가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팀을 빠지게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 세계 팀들 중에 국가대표 비중이 가장 큰 한라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거든요. 11월 국가대표팀이 빠진 이후에 이제 일정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게 보강한 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즈, 이글스를 각각 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 사할린과 하이원까지 이제 맞이하는 쉽지 않은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 이 중에 3강급으로 할 수 있는 전력인 이글스, 크레인즈, 사할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습 경기에서 지금 국가대표가 빠진 라인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경기력으로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부터의 공백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정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미디어데이 때도 제일 먼저 나왔던 질문이 이 내용이었고요. 네. 마르티네 감독 답변으로는 일단 올 시즌이 28경기로 단축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승점 39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나왔고요. 이거를 풀이해보면 앞선 경기에서 다 이겨버리면 한 그 정도 딸 수 있거든요. 첫 14경기에서 맞습니다. 13승을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얘기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승점을 벌어둘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초반에 정점을 벌어놓고 뒤에 이제 전력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거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빼앗기는 거를 방어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월에 다시 대표팀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할 수 있고 모두가 예측 가능한 지금 시나리오고 과연 이제 그 대표팀이 있을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최강의 전력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두말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메탈튼을 비롯해서 대표팀 전력들이 빠졌을 때의 멤버들이 얼마만큼 가능성과 승점을 벌어오느냐 그게 관점일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 주에도 계속 골리 얘기만 했지만 올 시즌에도 이번 주에도 골리 얘기를 드리자면은 과연 메탈튼이 빠진 자리를 황현호 골리가 메꿀 것인가 전정훈 골리가 메꿀 것인가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습 경기를 치르는 걸 봤을 때는 전정훈 골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네. 국가대표 차출이 큰 이제 문제인데 메달튼 선수가 빠진다는 게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안양알라로서는 거의 지금 메달튼 없이 10경기 이상을 11월, 12월에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황현호, 전정훈 이 두 골리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올 시즌에 안양알라의 백업 볼리는 백업 볼리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뭐 경기 비중, 출장 비중으로 봐도 메달튼 선수와 큰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습 경기 치르는 거 봐서는 거의 반반씩 출장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 계속 내부적으로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과연 이 경쟁 구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단점이 워낙 확실한 두 선수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전정훈 선수가 막내지만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하면서 호평도 나오고 있고 경쟁 구도가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11월, 12월이 역시 문제일 것 같은데 글쎄요. 지난 시즌에 안양알라가 진짜 역대 최고의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첫 18경기에서 17승 1패라는 정말 경이로운 그 시즌 스타트로 결국은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넉넉하게 차지했는데 정작 지금 올 시즌에 그러한 스타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예,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선수들의 컨디션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변수라고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다른 팀들은 또 게다가 외국인 선수 쿼터까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팀들의 외국인 선수 쿼터가 하나씩 줄은데다가 사실 뭐 하이원이랑 대명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안양알라의 전력에는 좀 못 미치거든요. 게다가 사할린까지 아직까지는 뭐 물론 아직 추가 선수 등록의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드미랄 선수들이 등록될지도 안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양알라가 풀 전력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14경기 14승도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네. 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해주시네요. 예, 여태까지 봐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한 부분 있는데, 그러니까 그간 시즌을 준비하면서 10명 이상의 많은 선수들이 지금 국가대표 차출이 되면서 빠진 상태로 시즌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대표 10몇 명의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비국가대표 선수들, 거기에 또 새로 추가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스카파니 선수, 베르니코프 선수 등등해서 그런 선수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그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바로 왔을 때 이게 바로 섞여서 잘 될까라는 조금의 저는 우려는 있거든요. 바로 그게 경기력으로 나올까? 근데 라인이 뭐 20명이 다 나와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라인별로 5명씩 나와서 뛰기 때문에 뭐 국가대표에서 선발을 맞춘 선수들은 그 라인 또 묶을 것이고 또 비국가대표나 외국인 선수들은 또 그렇게 또 라인을 묶을 것이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라인을 보면은 사실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2명씩은 같은 라인에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대표 수비를
라인이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까. 예, 뭐 한 3-4명씩 동시에 다쳐버려가지고 전체적인 라인 구성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1월, 12월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안양 한라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11월 이후에는. 뭐 이거는 시즌 때문뿐만 아니라 잘못 여기서 부상이 돼서 장기 부상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평창 무대까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특히나 조심해야겠죠. 아까 뭐 중간에 포지션별로 이렇게 긴급 수혈이라 그럴까요? 보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도 11월, 12월에 만약에 가뜩이나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상자들 나오고 이러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12월 안에 상무 전역자라든지 뭐 대학 선수들 바로바로 지금 보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양 한라. 그렇다면 초반에 14경기에서 13승 이상이 가능하다면 정규리그 우승 또 한 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규리그 우승이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정규리그 초반에 14경기를 다 이겨도 뒤에 다지면 또 못하는 거니까요. 뒤에는 다 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전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현숙 기자님요? 제 생각에도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은 5할 이하의 승률이 사실 5할 이하의 승률이 나올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보고요. 3할만 해도 대박 치는 거죠. 제 생각에도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크레인즈도 좀 제 생각 크레인즈는 아무리 못해도 기본 이상은 하는 팀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글스는 그대로 전력이 남아 있는 데다가 사할린도 첫 번째 시즌과 비교하면 로스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이원과 대명은 알 수 없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죠. 초반 14경기를 그렇게 잘해도 뒤에 가서 우승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만큼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대표팀 차출 예상 인원들의 그런 전력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미디어데이 때 나온 마르티네 감독과 주장 김원중 선수는 아주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팀에서라면. 아니 물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어려운 시즌이다. 선생님 뭐 부담이 되는 시즌이고 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좀 움츠러드는 자세는 없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여성 우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움츠러들면 안 되죠. 당당해야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좀 안양 한라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본 게 과연 그 김기성, 김상욱 선수와 함께 라인을 이룰 공격수가 누굴까? 그러니까 안진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 기성상욱 경주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시너지를 냈었는데 안진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과연 누가 라인메이트로 가능할까요? 뭐 스카파니나 생각된 선수가 베르니코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베르니코프? 스카파니? 그냥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활동력 양을 조금 더 메워줄 수 있는 선수를 고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진희 선수가 생각보다 활동량이 좀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면 그럼 사실 기성상욱 선수만 같이 묶어놔도 시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윙어는 그런 선택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장 신상훈 선수나 조민 선수 끼면 엄청 나겠네요. 그렇죠. 신상훈 선수가 그냥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제 생각에는 베르니코프 선수일 것 같긴 합니다. 새로 합류한 베르니코프. 뭔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야, 김기성, 김상욱의 베르니코프가 같이 나오면 옆에서 엄청 찔러주고 아니면 라던스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라던스키도 있네요.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과연 누가 맞출 것인가. 신상훈 선수 빠진 부분이 저는 좀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신상훈 선수가 신상훈 선수와 함께 정말 그 활발한 활동량으로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그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 지금 이제 올 시즌 로스터에서 누가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으로 따지면 다시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그 신상훈 그 선수를 자리가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상훈 선수를 똑같이 그 공백을 메꾸려면 신상훈 선수 데려다 놔야죠. 그게 어려우니까 뭐 더 많은 선수들을 보강한 것이라고 보고요. 뭐 스즈키 마사히토나 아니면은 이민우 박상진, 뭐 스카파니, 루슬란 베르니코프 등등의 최근에 이제 영입된 선수들이 그 공백을 메꿔주려고 그렇게 영입한 거겠죠. 다만 이제 신상훈, 안진이 한두 명의 그런 공백이 그렇게 여러 명으로 좀 더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안양 한라 이제 안양 한라의 그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역시
이번에도 이현섭 기자님이 안양한라의 키 플레이어를 꼽아주셨습니다. 누군가요? 스콧 바니 선수를 꼽았습니다. 왜 이 선수를 꼽았냐고 하면은 나이는 많지만 사실 작년에 샤이나 드래곤에서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아시아리그에서도 통한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예. 좋은 수비력에 공격력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치업의 부담감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뭐 국가대표팀이 있을 때는 3라인 센터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이지만 국가대표가 빠졌을 때는 팀의 넘버원 센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12월 성적이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스콧 바니 선수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연습 경기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져 나왔고요. 예, 나이는 79년생 많지만 그래도 풀시즌 소화는 충분히 가능하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난 시즌에 보여줬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도 안 지고 다 나왔으니까요. 예. 예. 자, 안양한라 4년 연속 정기리그 우승,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새 시즌에 들어가는 안양한라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하이원을 보겠습니다. 최근 2년 연속 리그 7위를 차지했던 하이원. 플레이오프 진출도 당연히 2년 연속 실패를 했었고요. 이제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새 시즌이 되겠습니다. 참 지난 시즌 하이원은 뭐야 그럴까요? 뭔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 간간히 막 도깨비 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강팀들을 막 잡았어요. 저는 지난 시즌 그리고 지지난 시즌까지 포함을 해서 예. 하이원은 딱 한마디로 설명이 드리면은 그냥 마가 꼈다. 마가 꼈다? 네, 부상의 악력이 계속 2년 동안 잡고 놔주질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만큼 중요 순간마다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막 두세 달씩 빠져 있었던 게 이런 성적의 결과를 냈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상 변수 발생하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대면 킬러 웨일즈한테 3연전 수입을 당하고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전력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최종 성적 7위로 끝났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자, 하이원. 올 시즌의 하이원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이연습 기자님의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선수들이 보강이 많았죠. 예를 들면 뭐 테스트위드, 디맨, 마일럼 같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보강이 많아지면서 팀의 전력이 전체적으로는 오른 게 확실합니다. 뭐 그 뒷받침해주는 내용은 이제 키에코 반타와의 두 번의 평가전에서 그게 나왔다고 보고요. 왜냐, 뭐 두 경기 사실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괜찮은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바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테스트위드 선수가 반타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뭐 시즌 시작 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 카드를 오랜만에 풀로 기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2장보다 1장 더 많은 3장을 기용함과 동시에 기화 선수 2명까지 기용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2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난 시즌 수비적인 팀이 아니었어요. 수비에서 굉장히 큰 구멍을 나타내면서 무너진 전적을 보인 팀이거든요. 그런데 수비에서 수비에 안정감을 더해줄 선수는 오히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뭐 장준일 선수나 브라이언 영 선수가 그 예시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김동완 선수도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결국 보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카슈아 선수가 평소 때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 이유고요. 수비가 약하다는 거는 사실 반타와의 평가전 2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슈팅을 82개나 허용을 했어요. 2경기에서. 그 부분에서는 이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리그는 반타보다는 약한 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리그에서는 이 수비력이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올 시즌 하이원에 대해서 예상과 전망을 해보면서 이현습 기자님이 지금 주신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은 뭐 공수 양면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 없이 양쪽 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 안 됐죠. 일단 뭐 득점력도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 평균 2.46골을 기록했는데 이게 대면 킬러 웨일즈의 2.23골, 차이나 드래곤의 2.21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근데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6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3.27골로 올라가게 되고 플레이오프 진출 평균은 3.95골, 거의 평균 4골에 가까웠어요. 그만큼 뭐 빈약해진 득점력이 많이 아쉬웠던 거 있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수비, 지난 시즌에 197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48경기 체제 하에서도 하이원이 역대 지금 한 시즌 최다 실점의 시즌이 되고 말았는데, 뭐 이번에 또 수비수들이 또 주축 수비수들이 많이 이탈했고 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제이슨 바카슈아 골리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박성재 골리, 박계훈 골리 두 선수 다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물론 수비진의 어떤 약화도 충분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에 그 키에크 완타 두 경기만 봐도 지금 두 경기 다 바카슈아 선수가 40세이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참 역할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개막 미디어데이 때 바카슈아 선수에 대한 또 기대감이랄까요? 또 호평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 뭐 관심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정말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또 관심이 따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들, 내용들도 나왔었고, 뭐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김성민 골리 코치가 이제 배영호 감독을 대신해서 자리했을 때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정말 정확하고 좋은 내용의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이 저희 업로드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비주얼을 떠나서 어떤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선수는 뭔가 당당하다를 넘어서 뭔가 땅땅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받았거든요. 예,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네. 인터뷰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영상만 보면은 거의 뭐 NHL 인터뷰예요. 네. 이 선수는 부상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약간 네, 그런 몸 이미지까지 좀 받았는데 또 너무 잘 하고 있고 네. 20대의 몸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수죠. 네. 자, 득점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이원은 이 바카슈아 선수가 지키는 마지막 뒷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원 역시 11월, 12월에 국가대표팀으로 이제 선수들을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또 스위프트도 있고 테스트리드도 있고 뭐 신영윤도 있고 박성재 선수도 있을 거고요.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가요. 근데 저는 역시 일정으로 보면은 안양알라와 마찬가지로 11월, 12월은 다 국내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 그 점은 다행인데 여기도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 8경기 잡혔는데 이글스, 크레인즈, 사할린, 안양알라거든요. 어려운 11월, 12월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이원 입장에서는 11월, 12월 국가대표 대표팀 차출 여부를 떠나서 모든 상대가 어려운 상대인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 뭐 외국인 선수 영입하고 이제 뭐 상무 제대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해서 전력이 올라간 거는 있지만 그만큼 다른 팀들도 전력이 올라간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즌 7위 성적을 갖고 있던 하이원으로서는 모든 팀들이 좀 어려운 상대, 뭐 도전할 과제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경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콜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이연섭 기자님이 꼽으신 올 시즌 하이원의 키 플레이어는 누군가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역시 마이클 스위프트. 하이원은 사실 뭐 마이클 스위프트의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대단한데 공격에서 크게 물꼬를 터줌과 동시에 PK 같은 수비적인 역할도 이 선수가 곧잘 해내는 선수예요. 그런데 다만 좀 중요한 시기에 항상 문제로 나오는 감정적으로 변하는 부분. 이거 사실 반타랑 평가전에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또 깔끔하게 미스컨덕트 받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타랑의 경기도 4대1로 진 그 경기. 그건 꼭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주장을 달았으니까 이제 이런 모습은 좀 덜 보여줘야죠. 미디어데이 때도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왔고요. 악동 이미지. 악동 이미지를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지만 악동 이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한국에서 몇 년째 뛰고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도 이제 좀 생각하는 시기가 생각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시기가 돼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 또 C 마크를 달고 있으니까 자정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스위프트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국내 선수들과의 시너지보다는 외국인 선수들과의 시너지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테스트리드의 합류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테스트리드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부상이 복귀할 시점이 되면은 두 선수는 대표팀을 가야 된다는. 그렇죠. 지금 예상으로는 6주 정도 일단 진단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복귀하면 대표팀 가야 되고 진짜 정규리그는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되는 계산인데 그래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위프트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고요. 네. 스위프트도 대표팀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11월, 12월 하이원의 공격을 이끌어 나갈 공격수들의 그런 부담감이 정말 엄청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수비수들의 그런 공격 가담을 주문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과제가 11월, 12월이 되겠네요. 예. 자, 키 플레이어 마이클 스위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바카슈아. 바카슈아 네. 중요하죠. 예. 네. 이를 낼 거라고 봅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마이크 테스트위드의 부상 악재로 출발하는 하이원의 올 시즌. 지난 시즌까지 그 부상, 연이은 부상 큰 고민이었는데 올 시즌에도 이렇게 지금 출발이 이래서 그 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참 보기에도 안타깝고 또 걱정도 되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하이원에게 또 어려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노리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위 안에 들어야 플레이오프 갑니다. 올 시즌. 솔직한 답변. 저는 50대 50 봅니다.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봐요. 네, 저는 50대 50 봅니다. 저도 솔직하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만 아까 좋아졌지만 테스트위드 부상 지금 이거 시작부터 해서 지금 100% 전력을 갖고 정규리그에 올인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저는- 11월에 가장 중요한 스위프트랑 테스트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잖이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카슈아는 믿을 계속 건 남아있을 바카슈아. 거기 때문에 진짜 골리가 미쳐 날뛰면은 이 정도까지 팀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즌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50대 50을 보고요. 네. 한 5, 6위 싸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라고 전망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원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국내 세 번째 팀 창단 후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대명 킬러 웨일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의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총 8승을 했고 승점 26점. 차이나 드래곤을 승점 5점 차로 제치고 일단 리그 8위를 기록했던 시즌이었어요. 하이원이 상당한 지분을 하이원에게 8승 우세를 냈죠. 시즌 전적에서 유일한 8승 우세 중에 상대가 절반을 책임져줬어요. 4승. 네. 네. 올해 개막전 기대됩니다. 제대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 시즌을 준비하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모습은 아주 눈에 띄었죠. 일단 새 감독의 새 코치의 새로 들어온 선수만 지금 10명이고요. 여기저기서 이적을 하고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제가 개막전 라인업을 한번 봤는데 그때 21명의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수 중에서 지금 올 시즌 로스터에 남아있는 선수가 12명이더라고요. 그만큼 이건 거의 재창단 수준의 엄청난 폭의 변화가 아닌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네, 안팎으로 많이 바뀌었죠. 로고도 바뀌고 유니폼도 네.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만큼 창단 첫 해 시행착오를 굉장히 크게 겪었다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큰 폭의 변화를 주고 선수들을 영입하고 투자하고 이러한 의욕들이 저는 지난 시즌 성적이 글쎄요.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쳤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아무리 신생팀이지만 신생팀인데 기대했던 성적이 그거보다 높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착각과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지는 방안을 찾아가야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뒤엎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재창단 수준의 변화를 가져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계속적으로 뭔가 시도하고 있는 일환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로 주축되었던 부분,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매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대명 킬러 웨일즈가 2개도 3개도 아니고 하나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에는 그런 나아진 부분들을 좀 다져지기 위해서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하고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또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감독님까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을 또 모셔왔죠. 그래서 좀 더 깊이감을 더해줄 수 있는, 팀의 색깔을 더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뭐 요게 당장 효과를 발휘하고 뭐 이번에 막 거의 막 우승까지 갈 거야라고 하는 거는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지난 시즌에 그런 착각과 오만 뭐 이런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보고요. 네. 예.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즐기는 게 예, 팬으로서의 그런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역시 계속 그동안 대명 킬러 웨일즈를 가까이서 봐왔던 박힘찬 PD다 보니까 네. 역시 그 안양할라와 하이원에 비해서는 좀 말이 길어지네요. 박힘찬 네. PD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작년 뭐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답답한 것도 많았거든요. 네. 네. 이유야 어찌됐든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올 시즌이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게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올 시즌 대명 킬러 웨일즈 이현섭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외국인 카드를 4장 풀 완벽하게 기용을 하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력을 크게 보강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실상의 추가 외국인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깊이 약점이었던 선수진 깊이를 보강한 선택 역시 뭐 오프시즌 잘 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지난 시즌 불안했던 수비진을 뭐 떠올려 보면은 여전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진을 지키고 있고요. 브라이언 영과 사카타 슌이라는 베테랑 수비수들이 가세하긴 했지만은 이 불안함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정도의 임팩트까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 게다가 브라이언 영은 최근에 건강한 시즌을 보낸 적이 없죠. 이런 부분까지 불안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수비 부분을 잡지 않는 이상은 올 시즌 생각지 못한 데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부분을 뭐 어떻게든 전술을 보강을 하든 공격수들이 빠르게 백업 오든 해서 보강을 확실하게 들어가야겠죠. 수비. 사실 저는 외국인 네 번째 외국인 얘기가 나왔을 때 수비수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맨 멀리였단 말이죠. 연습 경기를 이제 쭉 상무랑도 하고 대학팀들과도 했던 데미언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연습 경기 프리시즌을 통해서 나타난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전력, 특히 수비 쪽은 박힌찬 PD 어떻게 보셨어요? 수비는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브라이언 영 선수도 왔고 사카타 슌 선수도 왔고 거기에 김우영 선수까지 합류를 했고 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 그리고 골리의 수비 조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수비수들의 뭐 실력과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왔다고 해서 단번에 이렇게 수비 능력이 끌어올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골리 덕후니까 예, 골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국내 세 팀 중에 골리진이 가장 약한 팀이 지금 대명 킬러 LG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선발이면 선발, 백업이면 백업, 뭐 어느 한 부분 할 것 없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수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대명이 제일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일러 하이먼 골리가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뭐 지난 시즌 성적도 그렇고 뭐 올 시즌도 좀 불안불안하다는 한 거는 이제 그런 수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수비들과의 합 그리고 수비 조율 이런 부분들이 좀 느슨하지 않나. 그리고 연습 경기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수비수들의 턴오버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연습 경기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왔고 그 지도 아래 선수들 훈련을 해왔고요. 선수 폭의 변화도 크고 저는 이렇게 쭉 보면 데미안 킬러 웨일즈는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좋아질 거고 승점도 많이 딸 거고 더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일단 지난 시즌에는 창단 과정에서 좀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선수 수급 문제도 쉽지는 않았고 네, 올 시즌에는 충분히 어떤 시즌 준비 기간을 두고 체계적인 계획과 뭐 일정 아래 준비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뭐 좋은 선수들 많이 들어왔고요. 거기다가 기존에 일단 그 경험이 없던 선수들 경험치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거기에 올 시즌은 외국인 선수 4명까지 보유를 할 수 있다는 혜택까지 누리는 시즌인데다가 저는 이게 단기 시즌이라는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장기 레이스보다는 단기 레이스였을 때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미안 킬러 웨일즈의 성적은 분명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승점 26점을 했는데
저는 28경기 체제지만 충분히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시간은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팀을 정비하는데. 그게 연습 경기 내용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9월, 10월보다는 11월, 12월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를수록 팀이 안정을 찾고 뭐 국가대표 팀 선수 빠져도 오히려 더 전력은 낮고 좋은 경기라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11월, 12월을 또 대명도 어떻게 놔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들으신가요?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명은 아주 큰 공백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수비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근데 뭐 수비는 항상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강점이라고 대명의 강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수준으로 가도 공격에서 이제 공격수들의 좀 부담이 커지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큰 변수가로 이제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안양할라나 그처럼. 네. 브라이언 영, 이영준 뭐 이런 선수들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수도 있고. 예. 네. 뭐 대표팀 차출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뭐 11월, 12월이 걱정인 게 아니라 9월, 10월도 걱정인 게 지금 대명 길러웨이즈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대표팀 차출에 인한 그런 공백 그다음에 팀 운영 이런 거를 구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팀을 좀 더 팀답게 다잡는 게 우선 과제일 것 같고 미디어데이 때도 똑같이 케빈 콘스탄틴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날 이제 나왔던 질문이 다른 아시아리그 팀들에 대한 분석은 끝났냐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일단은 지금 우리 팀이 팀 경기 팀 플레이를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네. 좀 더 팀을 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급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빈 콘스탄틴 감독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대명 킬러 웨일즈 두 번째 시즌 어떻게 될 것인지 시즌 2 예상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잘하면은 5, 6위 싸움에 끼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은 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7, 8위에서 허덕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현재 연습 경기를 통해서 지켜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니코 아이스박스와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크게 뭐 6위, 7위를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순위 얘기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아이스박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요? 아마 크레인즈하고 좀 5, 6위 싸움을 제 생각에는 하이원, 대명, 크레인즈 뭐 이렇게 세 팀이 좀 5, 6위 싸움을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키 플레이어 꼽아주셔야죠. 예, 타일러 와이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왜 이 선수를 뽑았냐면 지난 시즌 와이먼 선수 생각해보면은 사실 좀 악몽과 같은 시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명의 전력도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가 특히 약했거든요. 작년 대명을 생각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망스러웠긴 해요. 하지만 수비진의 불안 요소는 올해도 좀 있기는 하지만요. 브라이언 영이랑 사카타슈네이 들어왔기 때문에 탑4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본인의 기량을 좀 보여준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대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업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와이먼 선수가 잘해줘야 대명의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든 어딜 가나 골리가 중요하네요. 타일러 와이먼의 또 책임감 역할이 또 그만큼 중요해지는 올 시즌의 대명 킬러 웨일즈일 것 같습니다. 자,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국내 세 팀에 대한 코멘트들을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개막전 안내를 드려야겠네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새로운 시즌 이번 주 토요일 9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일정을 안내드리면 9월 2일 3일 일단 일본 하치노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개막 2연전을 갖고요. 역시 같은 날에 일본 니코에서는 니코 아이스박스와 오지 이글스의 2연전이 잡혀 있습니다. 일본 두 개 시리즈는 지난 시즌의 플레이오프 대진하고 똑같다는 점이 눈길을 끄네요. 가장 국내 팬들이 관심을 갖는 시리즈는 이 시리즈겠죠. 9월 2일 3일 대한민국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이 개막 2연전을 갖습니다.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난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 창단 첫 승의 상대가 하이원이었고 수입까지 했던 상대가 하이원이었고 창단 첫 수입이었어요, 그것도. 네. 또 여러 가지로 대명 킬러 웨일즈에게 역사를 어떻게 보면 안겨줬다고 할까요? 하이원이 그런 상대였어요. 근데 이 두 팀이 개막전에서 만납니다. 짧게 예상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상이 좀 어려울 거예요.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봐서. 두 경기 다 연장 갈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데 두 팀 다 약점이 좀 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를 좀 더 잘 공략하는 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위드 부상 결장 예상돼 있고 대명도 부상 선수도 있다면서요? 예, 김범진 선수가 지난번에 상무와의 경기에서 이제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슈플락하는데 발에 이제 세게 맞는 바람에 실금이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막전에는 좀 출장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 미디어데이 때도 목발 짚고 힘좋게 왔거든요. 네. 자, 양 팀 모두 100% 완벽한 전력은 아닌 상황에서 일단 개막전을 맞이하게 됐네요. 일명 리조트 더비. 이런 건 누가 짓는 겁니까? 대명 킬러 웨일즈 구단 페이스북에서 이 단어를 봤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할 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더비 네이밍 센스는 정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희라도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전 재밌었는데. 여기에 저희 온더스포츠가 생중계를 하고 예정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올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 인천 홈 경기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시작은 9월 2일 개막전입니다.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유튜브로 간편하게 구독 누르시고 종소리 눌러 놓으신 다음에 알람 뜨면 바로 모바일이든 PC든 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에는 박봉석 캐스터가 개막전 이현섭 기자님과 출격합니다. 함께 캐스터와 해설 멘트를 맡아주실 거고요. 3일날 일요일 경기 때는 지금 계시는 김태범 아나운서하고 이현섭 기자님하고 비하인드넷에서 맞췄던 호흡을 중계석에서도 맞춰주실 예정입니다. 네. 페이스오프 예정 시간 5시고요. 중계 시작은 그 전부터 일찍 시작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9월 4일 일요일 월요일에 사할린과 안양한라도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2연전을 갖습니다. 여기도 주목돼요. 챔피언 결정전 2년 연속 만났던 두 팀이 개막전에서 만난다. 중요도로 따지면 이 경기가 가장 주목받아야 되는 경기는 맞거든요. 여기는 일명 루슬란 메르니코프 매치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기대되는 상황이 와버렸죠. 근데 개막전 스케줄 다 잘 짰네요. 보니까 뭔가 그 이슈가 될 만한 재밌게 대진이에요. 짰어요. 재밌게 짰어요. 지난 시즌 1, 2위 팀 간의 맞대결. 안양한라가 전통적으로 유즈노 살렌스크 원정에서 참 고전을 해왔었는데 모든 팀이 마찬가지죠. 지난 시즌에도 연장승 한 번 있었고 올해 4년째인데 과연 어떠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저희 온더스포츠 비하인드넷도 쭉 올 시즌 또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새롭게 또 아시아리그 쪽에 관심을 갖게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즐겁게, 시즌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11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 온더스포츠까지 열려있습니다. 아직 뉴시즌 뉴플레이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개막 때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또 많은 의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